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나서 참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참사를 바라보는 마음은 지난 우리가 겪었었던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참사를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참사를 전후해서 정부의 실정 또 책임자들의 대응 미비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까지 안타까운 행정들 어떻게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지 천하람 변호사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아쉬운 분들은 당연히 이제 유족분들이시고 희생자분들이실 텐데요. 현재까지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 보시는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아쉬운 지점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아쉬우셨어요? 뭐 안일함이라는 거겠죠. 한 단어로 뽑자면은 그냥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 내부의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압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네. 문제 상황을 112에 신고를 하고 게다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조금만 이렇게 해 예, 주시면은 예, 예. 소통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도 네. 뭐 할로윈 뭐 당연히 이태원에 그냥 사람 많은 거 아니야? 뭔 음. 사람들 좀 많이 왔다고 이렇게 신고까지 하고 예. 그러냐?"라고 하고 이걸 그냥 뭐랄까요?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렸던 게 아닌가. 네네. 빨리 사람을 좀 보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좀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바로바로 상부로 좀 보고를 했다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 탓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시간을 좀 돌려보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하루 이틀 사이에도 정부 책임자들 어떻게 보면 고위 당국자들 중에서도 사과라는 표현이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를 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상민 아 물론 장관도 이후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고 뭐 오세훈 네네네. 시장도 네. 사과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네네. 오세훈 시장이 "아 모든 게 다 제 책임이다. 서울시 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한테 "아 당신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책임지십시오. 음. 배상액 당신이 다 마련해 가지고 지급하십시오." 그러지 않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 정무직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걸맞게 처신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봐요. 처음에는 그 경찰 배치 뭐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음. 막을 수 있었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 얘기할 거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론에서 문매를 맞고 나서야 이제 장관으로서 뭐 음.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황망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은 음. 누군가는 설령 그게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부처 차원에서 "아 저희가 음. 부족했다."라고 겸허하게 "내 탓이요."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음. 대처하는 거는 아니라고 음. 사고가 나고 나서는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뭔가 음. 돌리기에 바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음.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실 수가 있겠나. 음. 결국 최종적으로는 신뢰의 위기로 이어진다. 저는 음. 참 그래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게 뭔가 풀어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직후에 누구 하나 내 탓이라는 얘기를 해 줬던 사람만 있었다면 뭐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뭐 추모의 시간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요. 추모의 시간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네네네.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니 이거 뭐 어차피 못 막았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음. 어떻게 추모를 합니까? 음. 당연히 음. 이게 사고 원인이 뭐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싶을 수밖에 없죠.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억지로 "아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니까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정쟁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는 겸허하게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음. 지금은 우리가 사고 수습을 해야 되고 원인 규명을 해야 돼서 그렇지만은 음. 제가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음. 보이겠다. 먼저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사실 뭐 이게
높은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무작정 지금은 슬픈 상황이니까 애도하고 우리 추모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대중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정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념과 정파 진영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을 두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정쟁이라고 하는데 이 참사의 본질은 정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음. 정쟁이라고 하는 면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초반에 이제 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건의 실체가 사실 거의 드러나기도 전에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뭐 용산으로 뭐 용산 이전의 이전해서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정쟁이라고 볼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경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 이거는 정쟁이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라고 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당의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 음.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뭐 SNS에 글을 하니까 뭐 "왜 내부에서 딴소리하냐. 뭐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건강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예예. 어 뭐가 정쟁이고 뭐가 건전한 대안 제시인지는 솔직히 국민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아 그럼요. 네. 만약에 야당에서 대안 제시랍시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상한 정쟁하고 이러면은 역풍은 야당이 맞는 거예요. 네. 저희 여당이든 정부 입장에서 야당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정확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예예. 맞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단 문제라고 드러났던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초반에 얘기 나누는 부분은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 이거를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아쉽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전문가는 이거 사실 4명의 경찰관만 있어도 일방통행시키고 병목 현상 없앨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인지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전반부의 얘기, 즉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표현들. 근데 정부에서 규정한 어떤 단어들을 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각 부처에 전달해서 이거 쓰지 마라 이런 표현 쓰지 마라 했던 부분도 사실 좀 아쉬웠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 보도 지침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다행이라고 하면 보도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행정부 안에서 네. 이제 이게 용어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초기에 이제 사고 발생 이제 뭐 이게 참사 발생 초기에 뭐 용어를 통일하고 이걸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네. 이거를 뭐 정말 하나의 뭐랄까요? 이렇게 쭉 다 내려보낼 정도의 일이냐. 네네. 그리고 사고라는 단어가 뭐 물론 사고가 맞죠. 사고가 네. 맞고 그중에 이제 중한 사고가 참사인 건데 뭐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100명 이상이 사실 아니 뭐 숫자로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네네네네. 정말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 일로 인해서 참 목숨을 잃으시는 거는 누가 봐도 사실 참사거든요. 이거를 굳이 사고라는 표현을 써야 했냐 저도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도 이게 뭐 희생자라는 표현 정도는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꼭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너무 뭐랄까요? 억지로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짜내는 느낌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 너무 정부가 이 정말 큰 이 참사를 축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또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던 어떤 그런 사회적 참사들 그런 사건들을 다 돌려보면 정부 합동 분향소에 내걸었던 그런 단어들이 사실 뭐 모든 예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다 참사라고 써 있고 그럼요. 희생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원인 규명 이전에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 아래 정부 내부적이었지만 어쨌든 네. 내부적으로 그거를 각 부처에 하달했다라는 거는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국민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큰 참사가 아니라면
국가 공식 애도 기관은 왜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럼 장례비를 음. 지원해드리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네. 정부 스스로도 이거는 정말 참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거를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대본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하고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뭐랄까요 축소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굳이 불필요한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 책임자들이나 당국자들 중에 한 4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청장이 먼저 사과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요. 서울시장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 연유를 들여다 보면 야당 쪽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드러났던 112 신고에 대한 대응 미비 자료, 그러니까 즉 녹취와 관련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이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즉 그것이 어차피 야당 의원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공개가 되기 이전에 사과를 한 것인데 뭐 이것 좀 가정법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무작정 뭐 덮어놓고 사과해라 이럴 수는 없을 그럼요. 겁니다. 네네네. 뭐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일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따져보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정말 초기에 이게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바로 즉각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 얘기했습니다. 뭐 진상 규명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얘기들이 끼어들었어요. 뭐 어차피 막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끼어들고 나니까 아이고. 사과를 해도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가 나오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건지 이런 느낌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경찰청 내부적으로도 이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청장이 사과를 할 만한 일인지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류의 큰 참사가 있으면은 112 신고 내용이 당연히 공개가 된다는 걸 경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과거의 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은 일부 필요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우리 정부 전체가 이 사건을 정말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주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국가가 주최한 행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국민들의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건가라는 거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사과가 나와도 이게 진정성이 있나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여당 일각에서도 보면 이제 행정 경험이 있었던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여타 다른 이제 중진 의원들께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측면을 초반부터 지적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112 신고 녹취 자료가 이제 저희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에도 뭐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라든지 기타 이제 평론가들께서도 이거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그런 오해도 받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자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 사과하는 그림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좀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모든 게 잘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네. 아니 사실 10가지 중에 한 3-4가지만 제대로 됐어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큰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은 정부의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정부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라도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겠구나라는 것을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상정하고 예. 낮은 자세로 임해야지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한이했어요. 처음에 무슨 주체자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포인트를 굉장히 잘못 잡은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오래 법률가 생활을 한 사람들이 좀 일을 그르치고 있다 제 생각에도. 네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예.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예. 정무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아니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건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먼저 이게 저희가 좀 죄송하다. 저희 잘 따져보겠다. 하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떤 얘기들 꺼내놔도 되는 것인데 전후나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판사 마인드로 이 사건을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만약에 판사인데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담당 경찰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뭐 해서 네. 뭐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이걸 정말 뭐 누구 한 경찰을 처벌할 일이냐 하면은 이게 뭐 이 사람 하나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네. 다양하게 법률적으로 예, 보면.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좀 아직 뭐랄까요, 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아직 그 트레이닝이 좀 덜 되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줘요. 예. 그 계속 언급해 주신 게 이제 그 주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초반에 그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실제로 주체가 없는 어떤 뭐 헬로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에 주체 여부를 따져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뭐 문제가 되고 책임 여부는 어떻게 가릴 수 있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럼요. 절대 그러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 실제 법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해박하신 분들, 즉 법률가 이런 출신들이 이거는 주체가 없는 행사니까 책임 여부 가리기 어렵겠는데 이거 그럼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지 이런 이제 가벼운 정말 그 안이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뭐 언행, 자세, 그렇죠. 태도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말씀 주신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명확하고 그 주체 측에서 경찰이든 뭐 소방이든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거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법률적으로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주체가 명확하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네. 정부가 이걸 더 최종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주체가 명확하니 안 하니 좀 잘못된 접근이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뭐 아마 이제 그 데이터 전문가들이나 이 여론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참사 이후에 나왔던 공식적인 그런 단어들을 이제 모아서 보면 저도 이제 모니터를 많이 해보면 주체 없는 뭐 내지는 사고 수습, 원인 규명 혹은 뭐 자발적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아니 자발적 무임이라서 뭐 그러면 아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놀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게 너무 큰 실수가 아닌가. 다시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럼요. 네네네.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저희 보수 진영 내지는 저희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희가 이거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책임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거 다 니네가 책임져. 니네 그럼 뭐 대통령부터 다 물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면 국민들께서도 그러면 이런 일이면은 그래 이게 참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고 이렇게 좁은 골목에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지 뭐 정부라고 해서 뭐 신도 아닌데 100% 알 수 있었겠어? 오히려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서로.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거 우리 책임 아닌데 이거 우리 어떻게 막아? 이러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광우병 관련한 뭐 당시 선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 때도 물론 세월호 참사였지만은 뭐 그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뭐 괴소문 같은 것도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초반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가 가짜 뉴스들을 빨리 바로 잡았었어야 되는데 내지는 과무병과 관련해서도 이게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더 빨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시켰어야 되는데 개몽시켰어야 되는데 라는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네네. 정말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예. 오히려 그 두 가지 사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는 아니 세월호 사태는 좀 실제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예. 커뮤니케이션을 오히려 국민들께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저희가 잘 설득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막 국민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늘 옳은 방향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심하게 또 오해의 여지 없이 대중과 언론과 잘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게 아니라 빨리 가짜뉴스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책임 인정해가지고 일 크게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의 좀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이따 저희 후반부에도 경찰청에서 만들었던 그 정보 자료 그 얘기도 잠깐 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세월호 언급도 되고 어떤 여론 동향 파악이라든지 혹은 정부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닿아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그 전에 지레 겁먹는 부분, 즉 가짜 뉴스가 횡행해서 이것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이 반정부 움직임으로 가면 또 당시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겪었었던 어떤 뭐 퇴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불붙지 않을까 하는 지레 겁먹는 그런 부분들로 오해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방향을 바꿔서 아예 다른 각도로 참사를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해해서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참사가 터지고 나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자꾸 이제 행안부 장관 얘기하게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무장관인데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등장했었던 표현 중에는 광화문에 있었던 소요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소요 사태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 이태원에 경찰 병력 못 넣었다라든지 혹은 집회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천하람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참사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그런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닐까라는 이제는 좀 확신에 가까운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와 별개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돼, 정부가. 그거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설득하기 위한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 그 이상한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정보 보고도 애당초 경찰이 그런 걸 왜 만듭니까? 원래 참사가 나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일상적 업무라는 식의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참사의 내용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은 경찰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거를 경찰이 왜 신경 써요? 경찰이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대통령실에서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국민을 미리 우리가 편을 갈라놓고 이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설령 백보양보해서 그게 필요하다 쳐도 경찰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고 지금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를 들면 병력을 집회 쪽으로 보낸다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얘기가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결국은 112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백보양보해서 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은 이태원 헬로윈은 사실 평화롭잖아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은 많지만 사실 평화롭잖아요. 집회 현장이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곳이니까 집회 쪽에 많이 배치하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112 신고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동대 수천 명을 보내지는 않아도 왜 그러면 추가로 지원을 몇 명이라도 안 보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예를 들면 뭔 기동대가 나오고 집회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음. 뭔가 우리는 이렇게 잘했어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음.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빈틈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대응 방식이에요. 네, 네. 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신고가 들어왔었고 사실 광화문 집회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9시 이전에 다 해산이 된 상황이니까 병력 이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 지금 그럼요.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있고요. 저희가 얘기 나왔으니까 경찰청에서 만든 그 경찰청 정보국이겠죠. 정보국에서 만든 그 자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표현들을 보면 뭐 합의를 빨리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뭐 합의를 빨리 해야 된다. 내지는 반정부 움직임으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까지 되어 있는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앞서서 비판을 해주셨죠. 경찰청에서 만든 문건 아니다. 근데 그게 대외비 문건이라서 그거를 왜 만들었고 솔직히 그걸 누구한테 주려고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이건 이제 기초적인 의문이에요. 그건 뭐 경찰청장한테 줘가지고 경찰청장이 충성 경쟁 하라고 준 거겠죠. 경찰청장이 그럼 누구한테? 대통령실에다가 주라고 만든 거 근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줬는지 안 줬는지 뭐 모르는 줬는지 안 상황이고.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용도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그 문건을 직접 주든 그게 아니면 그중에 일부 필요한 부분을 경찰청에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발췌해서 보고를 하든 예. 그런 용도로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그걸 뭐 경찰청에서 직접 합의를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이 쓸모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겠다라는 로드맵을 우리가 짜놨습니다. 네네네. 라고 하는 그런 충성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런 형태로 과연 경찰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그대로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 그냥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 통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라고 하는 거대로 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그냥 뭐 유족 대표를 빨리 선정해가지고 합의를 빨리 봐야 되고 뭐 외부 단체를 막아야 되고 어떻게 막아요? 아니 국민들이 관심 이렇게 가지는 일이고 야당도 당연히 관심 있을 거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국민적인 의혹을 오히려 우리가 말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질 사람 정말 책임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는 것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네. 그게 정답이지 뭐 어떻게 또 그 뭐 외부 세력을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문건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실제 정보국에 지시를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 수집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것을 참사 이후에 만들어서 뭐 충성 그럼요. 하는 의미에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국도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한테 그쵸. 충성하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경찰청장은 또 대통령실에 충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하에 저희가 네.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쨌든 경찰청이 일선 경찰들을 감찰하거나 감사해서 실제 신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경찰 내부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 물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잠깐만 돌려보면 경찰청장이 가장 먼저 무한 책임에 통감하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청장이 경찰 문제 다 해결하고 용산서 거의 폭파하는 수준으로 리셋한 다음에 물러나서 경찰청의 문제로만 매듭 짓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자고요.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경찰청만 고개 숙이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가?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은 근데 이게 경찰은요 검찰이랑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조직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직 경로도 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초고위층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14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남입니다 서로. 물론 아주 가까운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제대로 의지만 가지고 감찰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조금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성이 부족해 보인다면은 네. 뭐 검찰에서 조금 더 추가 파견을 해가지고 합수단 같은 걸 꾸린다든지 생각해 볼 부분이고 네.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판단을 한다면 뭐 특검 카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찰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에 일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 싶으면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고. 고차는 아마 경찰은 경찰이 제일 잘 안다라는 그럴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그럴 네. 수 있고요. 예. 그와 별개로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 국정조사라든지 음. 이런 것도 저도 병립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네네. 생각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경찰만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물론 우리가 사건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책임은 제 생각에는 경찰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112 그 신고를 받는 분들이 이거를 네. 중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받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그 지도 보고 체계 하에서 이게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든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최초 신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기 이전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보고 체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를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발견된 거 가지고 서울청이든 경찰청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근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경찰에 있는 수많은 분들도 실무자들은 야, 이거 실무자들은 진짜 힘들게 뛰어다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무자들한테 책임지고 끝내려고 그래라고 하는 반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예, 있어요. 예. 네네. 그러면은 저는 경찰청장이라면은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그만둔다. 내가 요거 수습하고 명확하게 그만둔다라는 거 선언하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경질한다. 네네네. 선언해 놓은 상황에서 이 보고 체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고 기동대 출동 요청이 뭐가 묵살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만약에 그 보고 체계 가운데서 행안부에도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요. 예, 실제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데 행안부든지 용산구청이든지 이런 부분을 누락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초동 조사나 이런 부분, 초동 감사, 감찰 뭐 이런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 하되 만약에 실제 이제 하급 기관인 용산서가 뭐 서울청이 경찰청 이제 그 보고 라인 중에 실제 하급 공무원들이나 일선 경찰들은 보고를 잘 했는데 그렇죠. 위에서 그걸 별 문제 의식 없이 바라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니 왜 우리가 경질을 당하거나 우리가 왜 징계를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하급 공무원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드렸던 당연하죠. 말씀이거든요. 그럼요. 그 네네. 결정권자가 더 중요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벌써부터 경질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행안부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저는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처럼 당장 파면을 할 거냐 아니면 저희 당에 있는 주류의 목소리처럼 일단 네. 수습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뭐 주장에 찬동할 거냐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네네. 바로 사퇴하는 것도 좀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한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음. 내가 물러나겠다. 근데 사건 수습을 최소한 해놓고 네. 물러나겠다라는 시그널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행안부 스스로가 네. 경찰청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 강하게 쥐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감독 권한을 강하게 쥐면 뭡니까? 책임도 그만큼 강하게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주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본인도 책임을 저는 크게 느끼셔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께서 행안부를 내지는 행안부 장관을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참사 이후에 보여지고 그리고 직접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감싸는 듯한 태도를 일정 부분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태도를 이제 실제 가장 최상급 기관이자 컨트롤 타원일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행안부 장관이 정권 차원의 내지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봐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서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거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네네. 우리 편한테 더 가혹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뭐 장관이 정말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나랑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죠. 후배니까 이거는 감싸 안고 가야 돼. 우리 최측근이니까. 네. 뭐 행안부 장관이 그거 뭐 직접 뭐 할 수 있었겠어? 네. 뭐
뭐 경찰이 문제지 뭐 행안부에 제대로 보고나 됐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이 정권에.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친한 사람은 뭐 문제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줄줄이 책임지고 옷 벗내라고 하면은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네, 네. 윗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뭐 문제가 생겨도 윗사람이 또 하는 거또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지는 이번에 본인의 측근에게도 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가 뭔가 이렇게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본인이 인기를 얻었던 게 여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수사한다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원래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상민 장관에게도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아마 말씀하신 분위기 때문에 총리도 네네네. 약간 장관이랑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 더 한다고 해도 제도적인 뭐 미비점이 있는데 뭐 크게 달라졌겠느냐. 사람 더 보낸다고 해도. 그런 얘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외신 기자들 만났을 때 그 농담 따먹기 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 또 뭐 아주 웃음이 만개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이상민 장관이 이거 뭐 경찰 더 배치한다고 뭐 별 수 있었겠나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총리랑 같이 브리핑을 했던 자리였던 맞습니다. 것 예. 같아요. 예. 둘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실 총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이거 뭐 핑계를 대고 뭐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전체적으로 잘 따져보고 저희가 잘 수습하고 저희가 책임지겠다.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바로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외신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왜 웃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지금. 네, 이게 뭐 지금 사실 외신 기자들도요. 그분들도 지금 이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2시간 이상 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희생됐을 뿐더러 아니 한국 정도 되면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정부의 책임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그분들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농담 따먹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럼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의 정부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라고 외신 기자들부터 느낄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총리가 원래는 굉장히 관록도 있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우리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거의 못 보여주고 네. 너무 뭔가 뭐랄까 너무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네. 저로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아마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뉴스나 이슈는 저희 보신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웃음이나 그 농담이 나왔던 배경이 이제 그 음향 사고 내지는 네, 마이크가 안 네,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이번 참사 이후에 책임 여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인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이제 앞으로 달라져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짚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행보를 이제 좀 시간을 돌려서 보면 아무튼 시간과 분 단위로 이제 공개도 했고 뭐 어떤 한쪽에서는 기민하게 대응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을 관료들이 하는 걸 보면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는 현 시점까지는 어떤 좀 평가를 주시겠어요? 일단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은 기존의 수해 대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수해 때는 워낙에 또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이런 큰 참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각 정부 부처 아니면 정부 부처까지 갈 것도 없이 총리부터 이게 이런 어떤 인식이 잘 공유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도 대통령이 한번 관계부처 네. 뭐 장관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이거 좀 이 인식 자체를 좀 바로 잡았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자체도 어찌 보면은 너무 뭔가 이거를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이 높은 양반들이 과연 공감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저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동의하고요.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회로 저희가 시각을 좀 돌려보면 여야는 참사 이후에 초당적 협력 그리고 정쟁하지 말자. 뭐 초반엔 좀 그랬습니다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나 자세가 뭐 야당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뭐 물론 이제 여당 일각에서 보기에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여야가 거의 전쟁 수준의 버금가는 정쟁을 벌이진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참사에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문제 해결이나 어떤 예방책을 논의하는 그림이 아니라 여야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물론 이제 예산 문제도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관련해서 또 엄청나게 대립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네. 또 그게 뭐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또 국민의 알 권리에 궁극적으로 또 부합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싸우면서 어찌 보면 진실에 접근하는 거죠. 뭐. 네네네. 더불어 이제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예방책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막 하다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얘기 좀 하다가 대충 하다가 그냥 뭉개고 넘어가요. 네. 이 대충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관심이 식으면은 예방책 이런 거는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제대로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년 국감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런 어떤 참사에 대한 대비책을 정말로 경찰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뭐든 정말 했느냐 그걸 저는 내년도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때까지 우리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아니면은 또 흐지부지 돼서 뭐 그냥 뭐 그러고 저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으셨던 분들 토대로 또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법안 발의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동참하셨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생명안전기본법 네. 이건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입법 발의해놓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의 꽤 많은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참사 같은 경우도 뭐 제도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큰 틀의 제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보면 극심한 뭐 다중에 어떤 네네네. 혼란 이런 게 있으면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도 있고요. 네네네. 재난안전관리 뭐 법 이런 거에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나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거는 디테일한 매뉴얼들인 겁니다. 디테일한 것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거를 좀 자동적으로 내지는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CCTV가 예를 들면 뭐 1제곱미터당 몇 명 이상이 굉장히 혼잡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알람을 좀 해가지고 윗선에도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거기 참여자들에게도 좀 뭐 재난 문자가 간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해결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들도 보면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선언적인 법률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일 다 했고 나머지는 행정부 니네들이 채워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꼼꼼하지 않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입법이라는 게 사실 국회는 큰 틀을 제시하고 그 밑에 행정부가 채워 넣는 겁니다만은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에 사실 주문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작업이 어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법에 이런 거는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걸 한두 줄
큰 규정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뒤늦게 이제 사후 약방문격으로 많은 이제 뭐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법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나오는데 이게 참 시간이 무서운 게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식이 무서운 게 그 참사 발생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고 이게 지금 어떤 안타까운 지점들이라서 어떤 것들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이번에 뭐 이제 내년 네. 국정감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한번 두루두루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치 현안 직설에 오늘 그 녹화로 모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지금의 행정부, 네. 지금의 여당에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천하람 변호사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섭외를 미리 부탁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참사가 터져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지점들도 오늘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아니함이랄까? 즉 세월호 참사를 제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세월호를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라고 인식하셨던 분이 그럼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원내대표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사를 오히려 더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여당 내부에도 그런 뭐 어떤 기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속으로 다들 말은 못하지만 이거를 뭐 어떻게 막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뭐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행사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말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이제 사건이 점점점 드러나지만 112 신고도 있었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사태를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무튼 사실관계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당에서는 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냐. 당장 우리 내년에 총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경질하진 않더라도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역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속으로 그 뭐 할로윈 그렇게 왜 많이 그렇게 가가지고 뭐 이런 생각까지 꼰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는데 여튼 저희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조금 더 저도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좀 차갑다라는 평가를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이 뭐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쟤네는 그래도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이라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공감하고 따뜻한 분들도 당내에 많이 있겠지만은 당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좀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행안부 장관 뭐 파면 이런 얘기 했었을 때도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수평적인 당청 관계, 당대 관계, 당정 관계 얘기하면서 당이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당연하죠.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파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유승민 의원이 날린 것에 대해서 여당 일각이나 여당 내부에서 이제 꽤나 힘 좀 있는 분들이 반박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웃겼던 게요. 이상민 장관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나서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 엄청 했어요. 이런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 안 맞다. 뭐 사과해야 된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파면해야 된다니까 또 막 저 배신자 뭐 거의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세게 뭐 워딩을 쓰신 건 맞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요.
다른 얘기한다고 배신자가 아니고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만약에 정부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면요.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우리 그냥 다 대통령 네. 찬양하면 됩니다. 그냥 네, 아, 네, 대통령 80%면은 그냥 네. 아무 얘기도 필요 없어요. 음.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보다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보수 진영 내지는 국민의힘은 지지한다라고 이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진 않지만 뭐 유승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보고 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에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예. 내가 민주당의 표를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한 번 더 표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네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 나오면은 아, 이거 다 뭐 배신자냐, 뭐 반윤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짧은, 뭐랄까요,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국민의힘 당 내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천하람 변호사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또 얘기해봤는데요. 비판할 점들이 있다면 이렇게 모셔서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하람 변호사와 정치현안 직설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